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등학생은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은 동승자를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차량 밖으로 옮겨놓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휴대전화 앱 번역기에서 누나가 아가씨로 번역돼 벌어진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성 2명이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켰습니다. 이들은 운전 중인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상황이 CCTV에 촬영됐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끝까지 합의하고 했다고 주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뾰로롱! 아유,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뾰로롱! 자, 제가 말이죠.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메이크업을 해주는 이 분장실 선생님들한테 박지훈 변호사님이 피자를 무려 3판이나 쏘셨다고요? 아유, 뭐 별것 아닌 걸 갖고. 아유, 한 10만 원 깨지지 않았습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영광입니다. 예. 맨날 방송에서 그냥 피자 노래를 부르는 우리 김은배 팀장님은 피클 한 조각을 안 사줬다고. 그건 아니고 저는 연락만 오면은 4파, 5파 살 수 있습니다. 분장실에서 연락이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럴까요? 나중에 조용히 얘기할게요. 예. 네. 아,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실외 노 마스크 첫날 다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냥 썼습니다. 괜히 마스크를 안 쓰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서 그냥 썼죠. 다른 분들도 거의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겠죠. 어쨌든 마스크를 쓰는 게 어색한 시간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격주 월요일마다 등판하는 여자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건 반장 못 보면 밤잠이 안 와요 하신 돼지 황금님 정윤주님. 아들 여자친구 상견례합니다. 떨리네요 하신 하문주님.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 암 투병 중입니다. 사반 보는 재미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신 주야님. 빨리 좀 쾌차하시길 빌게요. 자, 사반 유튜브에 댓글 달려고 문자 입력 처음 배웠습니다 하신 김희숙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 뉴욕 교포들 사건 반장 진짜 많이 봐요 하신 데니 광님. 손자 둘이 태어났어요. 예쁘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딸아, 엄마 좀 쉬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신 울산의 김오키님. 따님 방송 보시면요.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해보세요. 오죽하시면 저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오늘 생일이신 은빛 방울 미소님, 박채윤님, 인천 주지수님, 긍정의 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여성만 노린 소매치기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막 뛰어갑니다. 지금 지하철 개찰구 뛰어넘었죠. 하지만 뒤따라온 남성한테 곧바로 제압을 당하는데요. 자, 저 개찰구 허들 넘은 저 남성 바로 소매치기였습니다. 자, 이날만 해도 훔친 지갑 무려 3개. 백 기자, 네. 요즘 현금을 거의 안 써서 소매치기 씨가 말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거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네, 심지어 상습범이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계속해서 소매치기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첫 신고는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신고를 받고서 1년간 지하철 9호선에 있는 모든 소매치기 사건 35건을 분석을 합니다. 네, 뭔가 비슷한 수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 저렇게 붐비는 출근 시간을 노렸었고요. 여성만 노렸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람들이 의심을 못하게 회사원 차림이었어요. 경찰이 1년을 수사 끝에 결국 지난달 21일에 언주역에서 남성을 잡았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잡았을 때 잡아서 몸수색을 했는데요. 예. 지갑만 3개가 나왔어요. 하하. 당일에만 벌써 3건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0여 차례, 피해액은 375만 원 정도입니다. 이 남성은 생활비로 썼고 또 지갑은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잡고 보니 전과 구범에
다른 절도 혐의로 이미 지명수배가 돼 있었습니다. 아, 지명수배범이었군요. 팀장님, 요즘 소매치기를 거의 안 당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잊고 계시는데 소매치기 예방법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소매치기가 요즘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카드 때문에 없는데 그래도 지갑 갖고 다니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지하철이나 전철 아니면 버스 타실 때 가방을 들었을 때 뒤로 메시면 안 됩니다. 앞에를 메시고 사람이 많을 때는 가방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 남성분들이 주로 이제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는데 맞습니다. 앞주머니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뒷주머니에는 살짝 빼가도 모르고.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휴대폰 많이 보시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벽 쪽에다가 뒤를 대고 앞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아무튼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실 때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보는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소매치기들이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매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뭐 안테나, 방 보는 사람, 기계 따는 사람, 바람잡이 바람도 있고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교통기관에서 소매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그 시민들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 자기 물건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경찰차와 쾅 과실은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1차로가 꽉 막혀가지고 2차로로 아이고 야, 아이고 경찰차가 갑자기 그 사이로 빠고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약간 좀 속도도 빨랐던 것 같고 박 애매합니다. 변호사님 네. 하필이면 경찰차라. 경찰차라 하더라도 뭐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상 예외가 되지 않고요. 경찰차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우리 블랙박스 차량 자체가 속도를 어떻게 했느냐 문제인데 일단은 속도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다만 경찰차도 지금 좀 좌회전에서 들어오는데 중간에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경찰차 쪽에서 블랙박스 한번 보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 확인이 뭐 안 되니까 과실이 비율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직진 차량 자체가 보고 있어야 되죠, 사실은. 예. 근데 직진 차량 자체는 우리 블랙박스 차량은 3.5톤 저 트럭인데 저 트럭은 지금 속도는 또 지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실 비율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속도를 자, 줄였어야 돼요, 좀. 예. 자, 이번에도 경찰차와 사고 영상인데 함께 보시죠. 자, 여긴 자유로입니다. 램프인데요. 돌아서 나가고 있는데 저 경찰 안 돼. 아유. 야. 와, 자, 이건 뒤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아이고, 또 2차 사고가 나. 아니, 여기서 지금 이 경광봉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유.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지금 전 냉정하게 경찰차 잘못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블랙박스 차량 속도가 얼마나 되면 굉장히 빠르죠. 예. 저게 한 93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저 램프 구간에서는 제한 속도가 40km예요. 저런데 이게 돌아가는 과정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저렇게 충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블랙박스 차량 과실이 있고 근데 문제는 블랙박스 차량은 옆으로 피했잖아요, 저렇게. 예. 근데 뒤에 따라오던 차가 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따라오는 차량 역시 거의 동일하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 삼각대가 설치가 잘 안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엔 삼각대 말고 경찰들이 저 소위 곡갈 모양의 이런 그 고무 같은 것들을 좀 네네네. 세워놓고 그걸 회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고 치우고 대비와 있었군요. 관련해서도 경찰 쪽에서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저런 그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곳에서는 2인 1조로 차 한 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차 한 대가 좀 뒤쪽에서 맞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고 예. 앞에서 이 사고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경찰관 분들이 너무 위험천만하게 저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용감한 여성 대원들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여성의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인데 자, 잠시 후에 이제 지나갈 때 이 여성 두 분이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말이죠. 야, 저 좀 이상하지 않아? 저 커플?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계속 얘기를 나누다가 쫓아갑니다. 아까 그 커플을. 자, 결국
성추행 현장이 목격이 됐고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두 여성분은 사실은 서울시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이에요. 야간 술찰 중인데 저 60대 남성이 10대 여성이 손목을 끌고 가니까 가족인가 보다래가 처음에는 관심을 안 뒀는데 지나가면서 그 여성분이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가족끼리 아저씨라고 부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두 여성분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행을 했습니다. 행사처럼. 예. 미행을 하는데 은밀한 골목에서 6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서 왜 그러냐고 당신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남성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아니다. 우리 나 술 먹었는데 술집에서 만난 여자야.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10대 여성한테 물어봤더니 10대 여성은 너무 당황하니까 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횡설수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이나 싶어가지고 112 신고를 하니까 경찰들이 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대원 중에 한 명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부로서 안심 귀가 대원으로 스카우트 대원을 했는데 주부로 살다 보니까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인색한 사람인데요. 칭찬을 못 받았다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야간 순찰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야간 순찰을 너무 자주 하시면 집에 소홀하니까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들에게도 제가 연락이 오면은 피자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니 뭐 연락처를 알려주질 않으면 알려주질 맨날, 않아요.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뭐 연락 좀 피자를 쓰시죠. 연락처는 저 두 분이 그 양 앵커에게 연락하게 되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반장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우리 팀장님 핸드폰 번호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방금 주부로서 칭찬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박 변호사님이 해주세요. 너무 잘하셨고요. 사실은 저거 지금 안심 귀가 스카우터들인데 이거 신청이 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가다가 본인들이 이상한 것을 보고 지금 신고를 해가지고 성범죄로 입건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실 쓰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앱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귀가 30분 전에 얘기를 하면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저 안심 귀가 스카우터들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지자체 아니면 뭐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충분히 좋은 일, 충분히 공익적인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신랑분들 너무하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사모님.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후진하다 툭 그런데 점점점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 오른쪽 벌써 부딪혔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경차 뒤로 후진을 하다가 콩 그야말로 쿵도 아닙니다. 콩. 자, 백 기자. 네. 자, 그런데 이 경차 차주에 따르면 네. 기차 운전자가 이러면서 나왔다면서요. 예, 경차 운전자의 주장인데요. 일단 저 뒤에 피해 차량에서 남성 2명이 내립니다. 한 30대 정도로 보였다고 하는데 일단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방금 보셨죠? 콩하고 부딪혔는데 운전자와 동승자 둘 다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아이고, 얘기를 합니다. 가해 차량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보를 한 건데요. 피해 정도가요. 뒷차에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 사고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가해 차량이 아까 경차요. 회사 차인데 렌트카입니다. 그런데 렌트카 업체가 파산해서 예. 보험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무보험 상황인데 상대방이 이거를 알고서 무보험으로 이 가해 차량을 신고를 했고 또 아까 목을 다쳤다고 했잖아요. 예. 입원을 해서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 변호사님 일단 네. 앞서 영상을 보면 진짜 콩 이렇게 다쳤는데. 일단 그냥 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런 상황에서 그 뒷차 운전자들이 다치는 게 가능한가라는 개인적인 일단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검찰에서 아까 그 렌터업체가 파산해서 보험 가입되지 않았던 이 무보험에 대해서 무혐의를 판단했는데요. 국가수에서 저 감정했습니다. 감정했는데 충격량이 낮아서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 차가 무보험이니까 예. 저희 피해 차량이라고 할게요. 뒷차량. 예. 뒷차량 보험에서 무보험 상해 처리하고 905만 원을 경차 이제 운전자한테 이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거예요. 저쪽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누가요? 경차 운전자가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건데 예. 쉽게 말해서 여기에 주고 받을 돈을 이제 다시 받아가는 과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건 항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거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예. 뒷차
차량 운전자나 뭐 승객이 뭐 아프지도 않은데 내렸다는 게 단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 아까 국가수 결과에 따라서 살펴보는 뭐 추정상으로는 다칠 가능성이 그렇게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속도 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지금 뭘 본 거지? 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아유, 이거 보세요. 이 하나, 둘, 셋, 넷. 아유, 참 이게 스쿠터 한 명에 지금 얘 좀 보세요. 얘 좀 지금 어머. 배달통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어쩜 좋아. 난리통에 이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아, 난리통. 예. 배달통. 지금 뭐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수단이 없을 때. 근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뭐 많아봤자 2명이 타야 되는데 4명이 지금 탔습니다. 적재 방법에 대해서 도로교통 규정이 있습니다. 저거 2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자세히 보면 헬멧 같은 것도 전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과태료가 될 수가 있고. 글쎄 어떤 뭐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사고가 나잖아요. 정말 크게 다칠 수 있거나 죽을 수 있거든요. 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이고. 100%. 이 뭐라고 그걸 탑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가요. 아니, 예. 버스 타고 가든지 뭐 저걸 타고 갑니까? 아유, 하나도 안 멋있어, 니들. 큰일 납니다. 마지막 저 친구가 제일 두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진짜 타지 마세요. 자, 울산에 사시는 신랑 박현우, 아내 강경진 부부 보고 계신가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사건 반장부터 틀면은 야, 뭐 저런 걸 보냐 막 구박하던 신랑 이제는 더 챙겨 보신답니다. 아내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모든 빨래와 청소 도맡아 하는 현우 오빠 사랑해. 인교진? 이거 다 당신 거야? 난 내거 한테 주려고 샀다. 장에서도 생존해 질까지 정착하는 엘레나 균주. 즐거운 유산균 엘레나.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잇몸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취, 내려앉는 잇몸, 결국 치아 손실까지. 파로돈탁스 치약은 플라그 박테리아는 물론 잇몸 질환을 예방합니다. 잇몸 건강엔 역시 파로돈탁스.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등학생은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은 동승자를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차량 밖으로 옮겨놓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파헤쳐 봅니다. 자, 지난 1일 새벽에 교통사고가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던 사건인데요. 새벽 한 4시 25분쯤에 파주시의 주유소 앞을 지나다가 주유소 출구 쪽에 있는 방호벽과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의 큰 사고니까 당연히 차량에서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예. 뿜어져 나온 상황에서 운전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차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한참 둘러보고 다시 차량으로 가서 안쪽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여성을 빼내고 두고 방치하고 간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지금 나이 어린 그 고3 정도의 나이 2명의 학생이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 이 차량을 고양시내에서 차를 절도해서 절도한 차량을 2시간 동안 몰다가 저렇게 사고가 난 거고요. 이 여성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고요. 운전한 남성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당연히 무면허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면허도 없고 의리도 없고요. 뭐 들으신 대로예요. 네,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일단 이게 도로가 있고 이쪽에 주유소 먼저 박습니다. 그래서 방호벽과 전신주를 충격을 하고요. 당시에 이미 차가 상당히 많이 뭉개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쪽을 다시 들이받는데요. 그때는 차가 이미 돌아서서 뒤쪽으로 박은 상황입니다. 차가 멈춰선 다음에 남학생이 먼저 내립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보는데요. 다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꺼내요. 지금 보이시죠? 바로 동승자가 있었던 겁니다. 예. 18살 동갑 여학생인데 나중에 차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찌그러져서 조수석을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질질 꺼낸 거예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꺼내놓고 119를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19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로 이 사람을 끌고서 어디론가 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주유소를 먼저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 40m쯤 떨어진 곳에 모텔이 있습니다. 예. 여기 구석에다가 내려놓고 사라져 버립니다. 새벽 4시 반쯤이었다고 해요. 예. 쾅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투숙객들이 나오니까 허겁지겁 담을 넘어서 사라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투숙객들이 여학생을 구석에서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다친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사고 차량 모습을 보시는데 진짜 백 기자 말처럼 조수석 문이 열릴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저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그 지금 안전벨트를 했다고 해도 이 차량이 박 네. 변호사님 그 구형 차량이어서 에어백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거의 그래서 지금 피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전파된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아주 크게 파손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저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골든타임을 왜 중요하냐면 빨리 병원에 간다 그러면 그래도 생명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봤다시피 시간을 상당히 끌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무면허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끌었고 도망을 가면서 결국 다른데 지금 이 자기 여자친구 같이 동승했던 여자친구를 놔뒀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크게 다쳤고요. 지금 의식 불명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왜 도망갔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4월 2일 오전 2시경에 그 고양시 덕양구의 길가에 주차된 SM 차량을 이 남학생이 절취를 한 거예요. 절취한 다음에 한 2시간만 동안 타고 다니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는 남의 차량을 훔쳤기 때문에 절도범에다가 무면허 운전에다가 또 인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은 그 모텔 주차장에 놔놓고 본인이 도망간 거죠. 이유는 겁이 너무나 났다. 아직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바로 119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게 더 큰 잘못인 거죠. 그 도망갔어요, 백 기자. 네. 하지만 네. 얼마 안 가서 바로 잡혔다고요. 사고가 새벽 4시 반에 났어요. 아주 새벽, 사람이 없는 시간. 그리고 새벽 5시 50분에 잡혔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산으로 도망갔다가 잡혔다고 되어 있는데 예. 오늘 검거한 경찰이랑 통화를 좀 했는데요. 숙박업소 옆에 있는 창고 같은 데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산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리다가 택시를 불러서 도망을 치려는 걸 경찰이 붙잡습니다. 경찰이 당시에 숙박업소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상착의를 확인한 상황이었는데 예. 새벽 시간대였잖아요. 그 시간에 거기 외진데에 사람이 있는 게 수상하니까 그렇죠. 잡았고 인상착의를 보니까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운전을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고요. 다만 무면허에 어린 나이에 운전 경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운전 미숙으로 지금 수사관은 보고 있었고 또 사고가 난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사고 현장이 좀 평소에도 사고가 좀 빈번했던 지역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인근 주민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S는 아니래도 C처럼 약간 이렇게 구부리면서 내리막이야. 그래서 버스도 사고 난 적 있고 버스 같은 건 사고 잘 안 나잖아요. 하여튼 뭐 1년에 한 번 아주 그 부분 주유소를 치고 그 속도로 옆에 그 중앙분리대 그거를 치고 하는 사고가 평균 1년에 한 번씩 꼭 나요. 백 변호사님,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녀석 참 이건 너무합니다. 이게 만약에 신고가 만약에 빨랐더라면 또 그 동승했던 여학생 상태가 그렇죠. 어땠을지는 또 모르는 일만.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무대응, 무대책,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저질러 놓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수습해볼 생각 1도 갖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소위 우리가 뺑소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누군가 사람을 뭐 치고 도망가는 것만 뺑소니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뺑소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오히려 더 죄책을 더 안 좋게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차량 절도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일단 죄질도 너무 좋지 않고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고요. 거기다가 나이는 어리지만 뭐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 촉법 소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대가가 나에게 따라오는 걸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금 이와 관련된 모든 걸 수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로서 또 부모가 민사상 책임은 전부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 구속이 되겠죠?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 유치장에 있긴 하고요.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도,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뺑소니, 유기도주죄가 됩니다. 버려놓고 도주하는 거, 뺑소니죄 여러 가지 이 범죄가 되는데 백 변호사 잠깐 말씀을 좀 했지만 사실은 절도도 나쁜 거고 무면허 나쁜 거지만 그래도 그 사고 났을 때 거기서 조치를 취하고 어쨌든 간에 했다 그러면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근데 계속 나쁜 선택을 한 것 같고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직장 동료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휴대전화 앱 번역기에서 누나가 아가씨로 번역돼 벌어진 다툼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봅니다. 참 이것도 주말 동안에 정말 네. 혀를 끌끌 차게 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건인데 재판 중에 의외의 사실이 지금 드러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난해 9월 오후 10시쯤입니다. 35살의 중국인 남성이 이 중국인 2명과 그리고 또 이 남성이 호감을 갖고 있었던 여성 직장 동료인 또 같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4명은 모두 중국인이었고 이 여성의 남편만 한국인인 상황입니다. 혼자만 한국인이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휴대전화 앱 번역기를 활용을 해서 아하. 대화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분위기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남성과 아까 그 여성의 남편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서로 욕설을 주고받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이 남성을 때리는데요. 근데 아까 이 35살 중국인 남성이 이 여성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 앞에서 주먹질을 당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마트로 가서 흉기를 사서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불은 번역 앱입니다. 자, 번역 앱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해가 생겼다. 그렇죠. 요즘 많이 씁니다. 외국인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번역 앱 쓰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뭐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그것을 이용하다가 이게 아주 흉측한 사고로 일어났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피의자입니다. 이 중국인. 다음에도 누나랑 같이 놀면 좋겠다. 이 누나는 이제 그 피해자의 아내를 말하죠. 요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다음에도 아가씨랑 놀자라고 번역이 돼요. 누나가 아가씨로. 근데 이제 B 씨 같은 경우는 이 C 씨 피해자 아내 피해자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화가 난 거예요. 어디서 아가씨를 찾냐? 아이프 있다라고 화를 냈고요. 자기 부인이 바로 옆에 있는. 부인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있는 과정에서 이 중국인을 좀 욕설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모욕감을 느끼고 이 중국인 A 씨가 이 마트에 가서 인근에 가서 흉기를 갖고 와가지고 이 여성의 남편을 주차장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한 이 번역기의 오류 때문에 일어난 흉측한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어떤 번역 앱을 썼길래 누나가 저렇게 도우미 같은 걸로 번역이 될 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건 지금 번역기가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궁금증이 저 현장에 중국인이 4명이나 있었는데 예. 그러면은 잘못됐다는 건 충분히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예. 그 함께 있었던 다른 중국인 2명은 이 2명의 대화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해자와 이 피의자와 이 피해 남성과 하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거 피해자의 아내만 있었으면 오역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기가 그렇죠. 잘못된 거라고 했으면 그냥 하하하고 끝날 건데 예. 하필 그때 화장실 가느라 잠깐 자리를 비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 남성과 피해 남성 둘만 남아 있다가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풀리지 못했던 겁니다. 야, 참 일이 참 꼬이려니까 참. 자, 그런데 말이죠, 백 기자. 네. 이 중국인 남성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비가 붙었고 네. 또 주먹이 오갔고. 네. 자, 그런데
도망갔다면서요, 피해자가. 마트에서 흉기를 사왔잖아요. 어.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이 남성을 계속 기다렸어요. 피해자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처음에는 좀 사과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안함을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무려 13차례나 흉기를 휘두릅니다. 특히 흉기에 찔려서 피해자가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계속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에 이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그리고 지구대를 찾아서 자수를 합니다. 이제 팀장님, 이 피해자에게 먼저 이제 타격을 입히고 나서 그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도망가는데도 계속 쫓아가서 흉기를 휘두른다. 저희가 이 천안 흉기 난동 사건 지지난주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전해드리면서도 정말 이거는 이제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그래서 막 정말 화가 많이 그 영상이 고스란히 이렇게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이 중국인이 그 연상의 여인을 직장 동료를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질투도 있었고 부러움도 있었는데다가 또 술도 마시니까 자제도 안 됐고 또 그리고 그 싸우다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질투, 부러움 또 원한이 꽉 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흉기를 구입해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13번이나 찔렀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편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러움이라든가 질투라든지 원한이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그러니까 여성 직장 동료 여성 그러니까 기혼 여성이었죠. 그 여성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남편에게서 이런 뭐 망신을 당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 뭐 앙심을 품고 저렇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뭐 자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전의 과정을 빼고 보면 예. 피해자가 도망가는데도 신체를 13차례나 흉기로 찔러서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 그리고 유족들도 엄벌을 지금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합의도 보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상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오역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앞에 이런 소위 말하는 서로 간의 오해가 발생할 이 상황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형량인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형량이 낮아진 거예요? 좀 낮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냥 그런 거 없이 완벽하게 계획을 해서 누군가를 이런 과정으로 살해했다면 징역 20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겠죠. 아니 그런데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많은 누리꾼들의 반응이 뭐냐면 번역 오류랑은 상관없이 저런 행위를 세상에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저렇게 그렇죠. 흉기를 10몇 번을 휘두를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 사건이 발생한 전 과정을 살펴봤을 때 살인의 동기가 형성됐던 이 과정 자체가 어쨌건 오역으로 이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못한 동기였거나 더 나쁜 동기였다면 이거보다 더 나쁜, 그러니까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남성 2명이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쏘아 파손시켰습니다. 이들은 운전 중인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상황이 CCTV에 촬영됐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들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자, 바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찍혔어! 쏴버리자! 입니다. 이거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진짜. 네, 사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지난해 말입니다. 새벽 3시쯤 되는 밤이었습니다.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를 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지인인 60대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과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번쩍했나 보죠? 과속을 한 게 CCTV에 찍힌 것 같다고 생각한 이 50대 운전자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형님에게 호기로운 제안을 좀 합니다. 네, 제가 판결문에 있는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네, 판결문에 써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이 50대 남성이 60대 남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다 책임을 질라니까 CCTV를 총으로 쏴버립시다. 진짜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총을 쏘기 좋은 데다가 차를 대고
뒷자리에 있는 형님이 왜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공기총을 꺼내서 CCTV를 쏩니다. 심지어 CCTV에 명중이 됐어요. 예. 41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야, 아니, 팀장님, 근데 진짜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 정말 바본 게 찍히면 통지실로 바로 그냥 그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찍는 순간에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걸 참 쏜다는 게 이해 안 가는데 그 쏜 사람 임 씨라고 하는데 그분은 2012년에 아마 총법법 위반으로 단속돼 가지고 공기총을 소지를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지를 했었어요. 의시가 쉽겠지 않습니까? CCTV를 쐈는데 사실은 그 CCTV는 지자체가 관리하거든요. 군청에서 관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난 이해가 안 가지만 총으로 쐈다.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들 생각에는 파손시키면은 그 녹화가 사라지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저런 행동하게 되면은 더 처벌받기 때문에 CCTV를 훼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근데 또 그 새벽 2시인가 그랬다는데 그걸 또 어떻게 맞췄어 또. 아 진짜 그 능력을 왜 저런 데 쓰냔 말이죠. 물론 후레쉬로 이렇게 비쳤겠지만. 아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총알이 CCTV를 안 맞고 날아가다가 혹여라도 사람이나 다니는 거지 사람이 어쨌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 백 변호사님.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저 장면을 지나가던 사람이 봤다.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 목격자를 가만히 책임질랑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안 그랬겠지만 그 진짜? 정도까지는 안 갔겠죠. 그래도 난 좀 그랬을 것 다르죠. 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총을 쏴서 뭐 이걸 지금 CCTV를 부시려고 한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만 맞습니다. 그러해서 아까 또 거기다 지금 총기도 허가도 취소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 총기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총을 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뭐 용서받기 힘든 행동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처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동 이야기 뭐 다른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딱 두 가지가 기소가 됐습니다. 총기 사용이 취소된 것을 사용했던 거, 총포 도검 하약금융 관리법 위반하고 지금 CCTV를 손상시키고 부셨죠. 특수 공용 손상죄가 성립합니다. 두 가지 범죄가 지금 적용이 되는데 두 가지 범죄가 적용됐지만 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그 잠적에서 수사 혼선을 야기했고 반성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두 사람한테 이 총을 쐈다는 사람한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되고요. 그리고 요 행위를 부추겼던 사람이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두 사람한테 뭐 보호 관찰 내지 이런 게 사회봉사 명령이 240시간, 120시간 각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게 초범이라서 이래 된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근거되면 이건 뭐 더 이상 찾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음주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없고는 저렇게 행동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딱 기소된 것만 판단했을 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근데 네. 두 사람 뭐 형량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운전하던 그 이 씨가 아마 동생인 것 같죠? 형님 제가 다 책임질라 함께 뒤에서 쏴버리소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을 다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상황에서 왜 쏘라고 한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가 더 높은 형량에 선고됐느냐? 동승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 자체로 그거 범죄가 하나 더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다 실제로 본인이 쐈고 주범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 책임진다던 이 씨보다 이제 진짜 책임진다고 믿고 쏜 임 씨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진짜 이번 사건으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CCTV 이거 부순다고 그거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통제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과 관련한 사건 하나 더 좀 짚어보겠는데요. 체크포인트 알아보죠. 오발탄입니다. 이번엔 말이죠. 좀 어이없는 사고가 아니라 좀 심각합니다.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예. 지난 금요일이에요, 불과. 오후 8시쯤이고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기터널 근처입니다. 한 70대 택시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팡 하는 소리가 나더니 복부와 손목 부분을 총에 맞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구청에 소속된 70대 엽사였는데 멧돼지를 쫓고 있었다고 해요. 어두운 산에서 멧돼지를 쫓아서 내려오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총을 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사분에 대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팀장님 결국 사망하셨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총에 맞은 기사분께서 사실은 구급대에서 이제 병원에 갔지만 5시간 만인 30일 오전 0시 50분께 숨을 거두셨는데 사실은 옆사분이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쪽이 좀 인근이 어둡다 하더라도 신중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총을 맞고 사망했으니까 고인의 애도를 빕니다. 자,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응급처치하는 영상. 자, 백 변호사님, 그 영상을 보면 말이죠.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잠시 뒤에 이제 그 구기터덜 장면이 나올 텐데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가 오후 8시였거든요. 자, 지금 막 차 많이 다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정도면 뭐 인적이 드물거나 또는 뭐 정말 심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 멧돼지를 쫓아서 따라가다가 그 뒤에 이제 멧돼지를 오인하고 총을 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에요. 차들은 많이 다녀도. 뭐 그렇긴 하죠. 이제 그리고 워낙 또 멧돼지가 잘 출몰하는 곳이고 지금 이 총을 쏜 엽사는 서울 멧돼지 출현 방지단 소속으로 은평구청에 등록돼 있던 엽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이 다니고 다소 환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람이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쏟다면 미필조건이가 인정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멧돼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멧돼지라고 생각하고 총을 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정들 때문에 조금만 확인하면 사람인 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총을 쏜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는 되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아이디 정님이 방금 그 사건 현장이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산책로라고 하셨고 또 제가 이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그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선 잠깐 이제 쉬는 그런 좀 공간으로 뭐 좀 그분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익숙했던 지점이래요. 그래서 이 고인도 뭐 거기서 소변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한 발 이렇게 총을 탕 쐈을 때 하면 사람 비명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쏜 건 3발을 쐈다고 지금 이 기사에는 나오는데 저는 조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큰 실수죠. 대로변이거든요. 장소도 그렇고요. 시간상으로도 8시면 이제 일몰 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멧돼지를 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총 쏘는 것들을 엽사 입장에서는 좀 고려를 했어야 돼요.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것을 조금 간과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계속 멧돼지 오인 총격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달에 경북 김천에서도 50대 남성이 멧돼지로 착각한 엽사한테 맞아가지고 뭐 다친 사건도 있었고요. 2020년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동료끼리 엽사가 멧돼지 오인하고 싸워버렸는데 멧돼지가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람하고 형체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또 너무 빨리 달라들면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총을 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통제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4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했던 90대 할머니. 이 할머니에게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일면식도 없던 한 6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마 피해 사실을 터놓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1심에선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 남성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이 말은 원심을 뒤집는 단서가 됐고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이 내려졌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되레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 말은 무엇이었고 형이 가중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백 기자, 일단 60대 남성이 90대 어르신을 성폭행했다는 사건이네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오후 8시쯤에 한 60대 남성이 90대 할머니의 집에 들어옵니다. 다짜고짜 집에 침입해서 몸을 만지고 성폭행까지 합니다. 자, 심지어 이게 사건 발생 1년 전, 그러니까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저렇게 찾아왔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그 여성 그 90세 먹은 할머니 집에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도 혼자니까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 황당한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지치를 발했어요. 지금 우리 집에 폐쇄로 CCTV가 있는데 그걸 찍게 되면 경찰로 연락이 간다 하니까 이 남성이 겁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는 겁을 내서 도망갔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90대 정말 어르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또렷하게 당시 피해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거나 이런 데는 약간의 어떤 좀 물리적인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행은 아니고 강제 추행이었다. 네. 그렇게만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찰 진술 때 지금 추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잘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1심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선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심 항소심에서는 강간, 성폭행 강간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다만 강제 추행의 혐의는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1심에서 저렇게 이제 네, 1심에서요. 예, 네. 1심에서 저렇게 판단이 나왔다는 건데,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이 가해 남성, 60대 남성이 남긴 말 한마디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어떤 말이었을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자, 그러니까 피해 할머니는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히려 이 가해 남성이 그 할머니하고 나하고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추행이랑 성관계는 완전히 다르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나는 추행만 당했다고 말을 했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강요든 합의든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재조사에 돌입을 했고 결국 원심을 뒤집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작 이 피해를 입었던 할머님이 본인이 당한 피해를 오히려 그 수위를 낮춰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팀장님, 그 구순을 넘기신 할머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시골의 조그만 마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장사하기 힘들고 체면이 깎이니까 본인이 피해를 받지만 소문을 안 내려고 좀 성폭행보다는 추행이 약하니까 그렇게 진술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원심 재판할 때 문제는 피고인하고 피해자 있을 때 당시에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재판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분리가 안 되니까 진술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피해를 받지만 시행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는 이 동네에 90대 할머님 동네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창피해서 그때 성폭행 당했다고 참만 말 못하고 추행만 당했다고 얘기를 했어. 이러셨다는 거잖아요. 백 변호사님, 영화 69세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딱 어르신들의 이런 사정을 다룬 영화예요. 그러니까 69살의 어떤 할머님이 20대 이 젊은 남성한테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데 주변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에이 설마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수치심 또 얘기하면 그럴까요? 과연 이런 주변의 어떤 반응들. 결국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할머님 스스로가 자신이 받은 피해를 확 낮춰서 얘기를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들이 지금 딱 앵커가 말씀하셨던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주변에 얘기해도 잘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신고 자체를 굉장히 꺼립니다. 어르신분들이. 수치심이나 또 이렇게 좀 작은 동네 같은 데서 이런 게 소문이 퍼지면 본인의 체면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인을 성폭행하는 경우에는 내가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제대로 된 진술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 이번 사건에서 조금 아쉬운 건 아까 1심에서는 이제 소위 성폭행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강제추행만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검찰 조서 내에 합의하에 성관계에 따른 얘기가 있으면 그럼 기소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분리해서 진술도 받고 그렇죠. 지금 이쪽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피해 할머니에게 어르신에게 확인했었어야 됐고 사실 1심에서도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뭐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봤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었던 것이 어찌 보면 좀 아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네. 성폭행 혐의가 인정이 됐죠? 네, 최종적으로는 주거 침입 강간죄가 인정이 돼서 3년 6개월에서 5년으로 형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됐는데 축소 사실을 인정했어요. 소문이 퍼질 것 같아서 이 피해를 축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법원이 얘기했고요. 특히 재판을 하면서 1심에서 피고인하고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진술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강제추행이나 강간죄나 행위 태양은 비슷합니다. 폭행 협박이거든요. 어차피 집에 와서 거동이 쉽지 않은 피해자를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잡아 끌었던 거 이거 자체가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배터님이 딱 그 말씀하시면 5년? 장난하냐?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전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노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에게 징역 5년이라는 게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택도 없이 낮은 형량 같습니다만 또 우리나라 지금 이 법 체계하에서 징역 5년이라는 형량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성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징역 5년을 이제 항소심에서 더 추가해 선고를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양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제가 무슨 엄벌에만 처하자는 뜻이 아니고 국민의 상식과 형량은 어느 정도 비슷해져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느라 하루하루가 고단하다는 40대 김 씨. 주말을 손꼽아서 기다리지만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로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주말 시간표는 김 씨와 좀 달랐습니다. 급격히 살이 찐다는 이유로 등산을 다니겠다면서 토요일마다 새벽 산행을 다니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새벽에 잠깐 다녀오던 등산 시간은 점점 길어지더니 급기야 술을 마시고 늦은 밤에 들어오기까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혼자 등산을 다닌다던 남편의 등산 파트너가 직장 여성 동료였습니다. 그저 취미 생활이 비슷할 뿐 의심받을 행동은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남편. 게다가 김 씨가 싫어하는 표현을 했음에도 남편은 여성 동료와 기어코 등산을 다니겠다는 겁니다. 갈등이 깊어지는 김 씨 부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식의 등산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가능할 그게 어때서 싶은가요? 아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그냥 등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네.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죠.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니 정말 바쁘게 일주일이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 벌써 9살, 6살이라고 하는데 평일에 아이들 챙기랴, 직장 다니랴 생활하다 보면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고 살다 보니까 부부는 원래 자기들의 취미 생활이 뭐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남편은 왜 갑자기 등산에 저렇게 훅 빠져버렸을까요? 예, 원래 직장인들이 한 40대가 되면은 이제 회사에 회식도 있고 또 식습관이 좀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박지훈 변호사님도 살이 약간 찌는 것 같은데 살이 찝니다. 그럼 배가 나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등산이 가장 좋아요. 갖기가 왜?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등산을 가려고 아내한테 부탁해서 같이 다니자 그랬더니 이 아내는 아이가 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아, 저쪽을 보고 얘기. 예. 못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보고 얘기하시라고.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내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 등산. 그랬더니 아이랑 다니면 운동 효과도 없고 불편하니까 안 간다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오전에 혼자서 등산을 다닌 건데 사실은 부부간에 다니면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은 주부는 이제 집에 가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산 활동을 같이 하지를 못했던 거죠. 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이제 채팅창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좀 의견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런데 뭐 등산 간다고 하니까 직장 동료들 여럿과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잠깐만요. 백 변호사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혼자 보통 그 제가 알기로 우리 백 변호사님은 꼭 형수님, 아니,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시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엔 이해가 좀 돼요. 초반엔. 그러니까 아까 살을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건 두 아이와 함께 주말을 보내려면 독박 육아를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벽에 나가서 일찍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아이를 보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이 처음엔 그랬어요. 새벽 5시, 6시쯤 해 뜨기 전에 나가요. 등산하러 살 뺀다고.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돌아왔으니까 그 이후에는 온전히 주말을 함께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내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다고 낮잠 자는 정도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제 아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제 이런 거죠.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는데 또 가려는데 점심 먹고 가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들어와요. 근데 밥만 먹으면 괜찮은데 거기 술이 한 잔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내는 주말에 정말 꼼짝없이 혼자 이 두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독박 육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될 거야 님이 TV 보다가 열받아서 지금 유튜브 들어오셨다고.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동료 여럿하고 가는 줄 알아서 보내줬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잖아요. 자, 어느 날 SNS를 하는데 친구 추천 기능으로 웬 여자가 뜨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직장 동료였어요. 그래서 뭐 그냥 우연찮게 딱딱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하, 사진이 좀 있네요. 남편이 간다하는 그 산에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찍었기도 하고 이 인증 사진을 얼핏 보면 저런 사진인데요. 저 커플 같잖아요. 커플 같은 사진인 걸 보고 저런 거 너무 커플 같죠. 너무 커플 같은 사진을 보고 아내가 상당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 팀장님, 우리 사회부 기자들은 다 알 겁니다. 방송 기자들은 보통 이제 뭐 봄이 왔습니다. 상춘객들이 산을 많이 찾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하러 이제 카메라를 들고 딱 가면은 찍잖아요. 가령 백민경 기자 그 산 등산로 입구에서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불법적인 관계인데 이 남성의 변명에 의하면 주장입니다. 변명에 의하면 처음에는 팀원들 여러 명이 갔었는데 한두 명이 빠지다 보니까 이 여성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성은 자기가 결혼한 줄도 알고 유부남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은 했지만 남성들이 여성한테 호감이 안 가면 단둘이 등산을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의 주장은 오직 변명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좀 아내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불쾌할 것 같아요. 좀 뭐 찜찜 불쾌 정도가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남성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엔 여러 명 다녔는데 난 못 나와, 나 못 나와다 결국 둘만 남았다. 그다음부터 둘만 다니게 됐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미리 좀 얘기를 하던가.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SNS 통해서 아내가 우연찮게 알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 보통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직장 동료랑 상관에 내가 불륜 저질렀어? 오히려 이제 화를 내고요. 너무 그냥 좀 미안한 내색도 없이 당당한 모습의 이 남편을 보고 이 아내가 오히려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일단 아직까지는 심증만 있을 뿐인 건데 박 변호사님. 예.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 뭐 우리 방송 기자들이 등산로 같은 데 가서 이제 찍은 그런 에피소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솔직히 좀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네요. 저도 뭐 등산 살 빼기 위해서 가끔 가긴 하는데요. 뭐 등산 이게 청계산이나 이런 데 가면 혼자 가죠. 가족들하고. 가족들하고. 아내, 와이프. 가족들하고 가는데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아요. 빨개지기는 뭐 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자, 가는데 문제는 저도 사실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던 겁니다.
암호가 좀 있다 그래요. 암호. 이 암호가 뭐냐면 나 지금 좀 어떤 누구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바지 같은 걸 한쪽을 걷고 간답니다. 아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고 암호로 바지를 한쪽을 계속 걷고 가니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선글라스를 많이 끼고 가고 이게 이어폰 같은 걸 하고 가면 나 오늘 등산만 한다. 뭐 이런 암호가 있다고 하기는 모르겠어요. 예. 혹시나 이 등산 분류 암호 요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팀장님 뭐가 됐든 자기가 아무리 약속을 했고 또 자기가 등산을 좋아한다 한들 네. 아내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불쾌해하고 싫어하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성은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운동하고 떳떳하게 가는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나는 다니겠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직장 동료 여성하고 다니는 것도 자기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내는 화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당신이 그 여성하고 등산을 간다고 하면은 이혼도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남성분 그냥 등산을 다니지 마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또 떳떳하니까 해도 된다는데 아내가 등산한다고 하면 또 네. 왜 웃어요? 딱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남편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아내가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도 등산 동호회 들어가서 나도 등산을 가겠다. 장군멍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불륜이 아니라 그냥 난 등산을 가겠다 나도.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가는 건 취미지만 등산도 이상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불륜 저지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러면서 아니죠. 오히려 아내를 앞으로 불륜을 마치 저지를 것 같은 사람으로 아이고. 또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여성 동료와 단둘이 등산 다니는 남편.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자, 이혼 사유가 우리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려면 민법에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심히 부당한 학대라든지 뭐 생사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이게 해당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많이 드러난 내용은 없습니다. 아내 아닌 다른 여성하고 단둘이 등산을 간다. 요 정도로는 인정되긴 좀 어렵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거 취미생활 이런 취미생활 때문에 너무 빠져들어서 이 아내한테 소홀히 하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갈등이 심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혼 사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우리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이 성관계 이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너무 자주 둘이 같이 가고 이런 것도 또 넓게 부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남편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조금만 더 심해지면 이혼 사유예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다 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 변호사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부정행위, 불륜하면은 뭔가 성관계를 하고 사귀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꼭 그게 아니고 단순히 여러 차례 너무 자주 서로 연락을 하거나 너무 자주 단둘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친구 사례인데요. 예. 말씀하셔도 돼요? 예, 그 친구 누군지 말 안 하면 되니까. 골프에 너무 미쳐서 예. 와이프가 나중에 골프 가방을 이제 어디다 집어 던져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밖으로. 이제 거기가 딱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혼이다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프 끊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셨구나. 예, 지금 이 사례에 해당하는 이 남편분이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등산을 그만하시든지 혼자 파워워킹을 하시든지 다른 방식으로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 좀 백 기자가 정리 이게 좀 했죠.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화나서 들어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다들 화나셨습니다. 일단 강채남님, 애는 혼자 낳고 혼자 키우나 9살, 6살이면 데리고 다녀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여자랑 저러다니 소뚜껑이 열린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등산은 핑계다. 김수진님께서 둘만 등산하면 없던 호감도 생기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오영 남자님은 나도 내일부터 장단지를 걷고 다니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그래도 부부 생활을 계속 세 분 중에 가장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시고 정리하죠. 그렇습니다. 등산하시는 것이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내가
아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등산을 좋아하더라도 안 가야 되고 더군다나 여성이랑 등반하지 마시고 팀원끼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남자는 여성 말을 잘 들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분이 등산하지 말라면은 운동을 바꾸세요. 등산하지 않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보시죠. 네, 어느 리조트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바다사자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수영장까지 올라와서 풍덩 뛰어듭니다. 아, 정말 시원해 보입니다. 물속에서 잠수를 하기 시작하는 바다사자. 이제 지금 뒤집었죠? 배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옵니다, 지금. 네, 지금 수영 다 즐기고요. 올라왔습니다. 수영장 밖으로 나오더니 선베드에 누워있는 남성에게로 지금 막- 다가가죠. 가라는 거죠. 예, 발로. 지금 올라왔어요. 네, 올라와서 지금 햇빛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선베드 위로 올라가서 남성의 자리를 강탈해 버립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저기가 제일 좋거든요. 햇빛이 제일 잘 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선베드 위에 깔아놨던 수건을 수건 나 줘 이러면서 뺐는데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들어 누워서 햇빛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야. 저 바다사자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 리조트 수영장에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수영장을 찾을 때마다 저 수영장 물로 해수를 씻어내고 저 선베드 위에서 몇 시간 동안 햇빛을 즐기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리조트 측은 바다사자가 야생동물이니까 2m의 거리를 유지하고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픽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어느 가정집 앞입니다. 부부로 보이는 한 여성과 남성이 산책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쪽에 강아지도 한 마리 있네요. 네, 그런데 갑자기 부부가 다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강아지도. 강아지도 뒤이어서 달려 들어옵니다. 우와, 진짜 뭔가가 나타났죠? 까만 곰이에요. 엄청 크네요. 네, 주택가에 내려온 흑곰 한 마리가 이들 부부와 반려견을 보고 집 앞까지 지금 바짝 쫓아왔습니다. 흑곰을 마주친 부부는 깜짝 놀라서 도망쳤고 이들의 반려견도 지금 달려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 곰 집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행히 부부와 반려견 모두 집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갔고요. 곧바로 현관문을 잠그면서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견주 부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o try and get him in the house. Luckily, he runs very fast, and he was right behind me. It happened very, very fast. We didn't really have much time to really think about it until afterwards, and we've hardly been able to sleep since. 강아지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네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플로리다 중부 인근에서 저 야생곰 목격 사례가 수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곰을 만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어느 언덕길에 크레인 한 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불안합니다. 크레인이 잠시 저렇게 멈춰섭니다. 예. 네, 이제 크레인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리는데 좀 보이시죠? 자, 오른쪽 뒷바퀴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뭐 걸렸나 네, 보죠?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가 크레인 뒷바퀴 쪽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보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운전석으로 돌아갑니다. 괜찮겠구나. 자, 이제 다시 출발하는 그 출발. 순간 갑자기 크레인이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안 돼! 그러더니 순식간에 크레인이 어이쿠 고꾸라지면서 네, 도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저 다치지 않았을까요, 이거? 일단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크레인 바퀴가 저렇게 도로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크레인이 그대로 뒤집힌 겁니다. 자, 뒤집힌 크레인 안에서 운전자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빠져나오죠. 정말 다행히 다행이다. 운전자가 다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이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언덕 위 도로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저 뒤집힌 크레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사고 났어요. 네, 고속도로 위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죠. 자, 도로 위에 승용차 잔해가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딱 봐도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자,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한 남자아이가 보세요, 어리죠? 차에서 빠져나와 도로를 건너는 거 보니까 저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예, 부모는요, 부모. 일단 경찰관의 도움으로 저 아이는 차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서
아빠와 아이를 경찰차에 태우려는 모습 이제 보이는데요. 예. 갑니다 지금. 뭘 크게 잘못, 근데 반대 차선으로 도망갑니다. 순식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은 아이 아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반대편 도로로 질주를 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 버리고 혼자 가는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도로에서 빠져나가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21살의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4살 아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통제력, 저렇게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애를 왜 두고 갔을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찰이 도망치던 남성을 붙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전과자는 아니었고요. 차량 내부에서 AK-47 소총 한 자루와 탄약 수십 발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남성은 결국 총기 소지, 아동 방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남성과 함께 있던 아들은 이후 엄마에게 인계돼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좀 빨리 전해드릴게요. 사반 가족 김채윤님인데요. 반려견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시죠. 자, 이 강아지 이름은 티파니입니다. 새끼 때부터 다리가 아파서 최근 큰 수술을 했대요. 회복 과정에서 정말 또 후유증이 커서 요즘 매일 통원 치료를 하고 주사, 수액을 매일매일 맞으면서도 버텨주고 있답니다. 이런 티파니가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티파니랑 같이 산책하시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회복하길 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